그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는 그 뭐 방향성 뭐 이렇게 적어라라고 작성을 해줄 때 보면 막 많이 나열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저 중에 하나만 적으면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사업계획서 이제 작성 들어갈 건데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뭐 사업계획, 뭐 영농 목표, 뭐 생산계획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업계획서에서 보는 항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전체를 다 그냥 이렇게만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하는 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거 강의를 지금 올해까지 하면 4년차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번 앞서 있는 설명을 드리면 앞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고, 여기 영농계획서 작성하는 거를 잘 모르시거나 알고는 있는데 어려워서 교육을 받으시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예시를 안 드렸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강의로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1대1 코칭을 해드릴 때 그분 이야기 듣고 코칭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드리면 조건이 지금 그럴 수 없는 조건이니까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일 수밖에 없으니까, 또 예시를 여러 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상추를 하는 조건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뭐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영농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영농이 뭘까라는 단어인데, 왜 영농이라고 했을까요? 농자는 아시겠죠? 농자. 농업할 때 농자. 영자는 경영할 때 영자예요.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지 않고 농사계획서가 아니라 농업을 경영하는 계획서. 그러니까 이 계획서에는 경영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과연 경영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5개년 영농계획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상추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코멘트를 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5개년 영농계획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일반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주품목하고 부품목 쓰게 되어 있고, 현재하고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어떤 품목을 할지를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코멘트를 드리자면, 상추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현재는 예비농업이니까 비워놨죠. 그리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는 상추라고 적었고, 3년차, 4년차, 5년차에 부품목으로 쌈채소를 적었어요. 그럼 이거는 잘 적은 거냐?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아직 창업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라는 칸은 공란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1년차에서 2년차에는 상추를 주 품목으로 재배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상추 작물에 대한 생산기술과 재배시설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하니까 1년차하고 2년차에는 상추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품목에 대한 생산기술과 재배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1년차, 2년차에는 부품목을 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느 정도 갖춘 3년차부터는 부품목을 갖추겠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제 생각에는 꽤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년차에서 5년차에는 부품목을 재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품목 역시 1년차에서 2년차에 익힌 생산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작물로 선택을 했고, 재배시설 역시 상추 재배시설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죠. 부담은 줄이면서도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서 시장 변동을 겪게 되는 수익 감소 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분명 뒤에 있는 다른 부분하고 연동이 되어야겠죠. 두 번째로 1-2 농업경영 구성원이에요. 본인을 제외하고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대표는 몇 명인지 현재 또는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그리고 고용은 상시 몇 명, 임시 몇 명, 일용직 몇 명 이렇게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가족 공동대표가 1명이에요. 아마도 배우자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고용은 임시로 2명씩을 1년차, 2년차에 고용을 하고
3년 차에는 3명으로 늘린다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3년 차에 3명, 4년 차에 3명, 5년 차에 3명. 코멘트를 좀 드리면 생산할 때 중요한 건 인력이죠. 특히나 상추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배를 잘하고도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미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인력이 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임시로 2명의 지역 주민을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명의 인력으로 상추를 재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지역의 할머니들을 인력으로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의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농지 규모를 작성하는 건데 여긴 제곱미터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평이 좀 익숙하긴 한데 네이버나 뭐 다음 포털에 들어가 가지고 평수 계산기 입력하면 평수를 제곱미터로 바꿔주기도 하고 제곱미터를 평으로도 바꿔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계산기로 작성하고 3.3 나누시는 분도 계시길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농지 규모를 작성하는 건데 논, 밭, 과수원, 목초지, 그리고 전체 합계 이렇게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는 얼마, 임차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논하고 밭을 작성을 했잖아요. 상추는 논과 밭에서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1년 차에는 임차를 1983제곱미터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2년 차에는 밭을 1983제곱미터 임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3305제곱미터를 소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1년 차에 1983, 2년 차에 1983 이래서 임차가 총 3966 그리고 3년 차에 소유가 3305 그리고 4년차, 5년차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네요.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다음 밑에 보면 가축 규모를 적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상추를 재배할 때는 논이나 밭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란에 농지 규모를 적으면 되죠. 잘 적은 것 같아요. 1년 차에는 600평, 1983제곱미터가 600평이죠. 임대하고 2년 차에는 600평 밭을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규모를 키우겠다라는 계획이네요. 3년 차에는 모아놓은 돈 혹은 융자를 활용해서 논을 사겠다는 계획.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1년 차, 2년 차에 안정적으로 임대를 통해서 확장을 하고 3년 차에는 본인의 땅을 사겠다라는 계획이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땅을 사는 것보다는 좋은 계획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 땅을 산다라는 계획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본인의 그 계획이 본인만의 계획이 뭔가 연차별로 자금 활용과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차, 2년차에 임차를 통해서 돈을 벌고 3년차에 확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의해야 되는 거는 누적량을 적는 거니까 전년도 소유나 임차 토지를 합쳐서 잘 적어주시면 되고 작성자의 경우에 보면 2-1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공란으로 두면 돼요. 네, 다음으로 가축 사육 규모 아까 여기 가축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적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농지 및 축사 소재지를 적는 곳인데 소유하고 임차로 나눠서 적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 만약에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리, 동, 지번까지 다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희망자 같은 경우에 아직 소유나 임차가 없는 경우에 앞으로 임차나 소유를 희망하는 매입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번지까지는 적을 필요가 없고 리랑 동까지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 농업인이니까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운봉읍 권포리에 답을 임차를 받아서 또는 소유를 해서 하겠다라고 적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답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리고 상추, 장목이라고 적어놨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마지막 번지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된다. 하지만 청년 후계농에 선정된 이후 구매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다면 리 또는 동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답은 논을 의미하고 전은 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목은 내가 키우고자 하는 작물이죠. 임차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없으니까 공란으로 뒀고
임차를 받고자 하는 주소에 리까지 작성을 했네요. 임차한 토지가 있다면 마지막 번지까지 적고 없으면 앞으로 임차받을 토지의 리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입니다. 유리온실, 비닐온실, 축사, 가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빈칸은 혹시 이 외에 시설이 있다면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은 비어져 있죠. 유리온실 짓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비닐온실에다가 임차를 1년차에 1983, 2년차에 1983, 3년차에 3305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합계도 옆에 잘 적어놨네요. 앞서 작성한 2번의 농지 규모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2번의 농지 규모를 보면 1년차와 2년차에 임차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3년차에 토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임차한 토지에 시설이 있다면 어떤 시설인지 칸에 알맞게 적으면 되고 임차한 땅에 하우스가 지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지을 수도 있죠. 최종적으로 하우스 시설을 갖추겠다는 만약 계획이 있다면 비닐 온실란에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1년차, 2년차에 논과 밭을 임차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규모가 1983제곱미터였는데 거기에 맞춰서 비닐 온실란에 적어준 거고 3년차에 땅을 소유했고 그곳에 비닐 온실을 지을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3년차에 3305제곱미터 소유에다가 적어준 겁니다. 그러면 앞에 적은 거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서로 일치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앞뒤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급하다 보면 이게 사실 놓치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잘 확인하셔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농기자재예요. 보유 및 확보 계획을 적는 건데 트랙터, 콤바인,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본인한테 필요한 기자재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없으니까 000 뭐 빈칸으로 두셔도 되겠죠. 1년 차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겠다고 되어 있고 2년 차에는 관리기를 한 대 사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3년 차에는 트랙터를 한 대 사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를 했고 2년 차에는 관리기 한 대, 3년 차에는 트랙터 한 대를 사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은행이나 주변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를 빌려서 사용을 하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부터 한 대씩 늘리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싼 걸 먼저 사는 계획보다는 이렇게 적은 자본이 들어가는 걸 먼저 사는 계획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농지, 시설, 농기계 장비, 농자재, 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하고 정책자금 융자, 그래서 합계 얼마 이렇게 적는 란이에요. 보시면 이 친구는 농지는 자부담으로 40%, 정책자금으로 60%, 시설은 50대 50, 농기계 장비도 50대 50 이렇게 작성을 해놨네요. 시설과 농지를 본인 자부담만으로 구매하는 계획이 아닌 정책자금인 융자를 활용해 짓겠다는 계획이에요. 100% 정책자금 융자를 선택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타당할 수가 있죠. 융자 대출은 되도록 줄이고 자부담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빚을 적게 진다는 점에서 더 타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자기 돈으로 다 지을 수도 있고 융자를 받아서 다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잘 배분을 하셔가지고 적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거는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 융자금을 이 정도 쓸 수 있고 자부담을 이 정도 가져야겠다라는 본인만의 조금 학습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장목에 어느 정도 정착이 이루어진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배분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개년 영농계획서 역량을 적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나왔으면 적는 거고 사회교육을 받았으면 적는 거거든요. 농업대학교나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공란, 사회교육을 받은 것이 없으면 공란, 만약에 내가 농업기술센터나 귀농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그 교육명하고 운영한 곳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 재직 경력인데 근무한 이력이 없으면 공란, 만약에 내가 근무를 했으면 작성하시면 되고 관련 자격증도 없으면 공란, 있으면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가점 말씀드릴 때 했던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농업경영 역량인데 경영관리 현황입니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할 필요가 없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만 작성하는 거니까요. 1년차에서 3년차에 해당하시다면 이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경영계획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느냐, 1년간 경영장부를 작성했느냐, 전산으로 경영장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주기적으로 영농 일정표를 작성하냐, 최근 연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느냐, 고객 리스트를 작성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내가 경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얘기는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고, 전산으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전산으로는 기록이 잘 남잖아요. 연구이 남으니까 그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느냐 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 리스트를 작성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느냐는 것은 판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판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독립경영 예정자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8번은 판매 마케팅 계획이에요. 그 생산물 판매랑 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를 또 해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뭐 공판장이면 공판장, 온라인이면 온라인, 농협 공동출하면 농협 공동출하, 또는 그 외에 방법이 있으면 적으면 되겠죠. 현재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선정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적으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농협 공동출하 100%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상추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은 농협 공동출하가 100%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안정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적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판매나 공판장 판매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나눠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9번째로 홍보계획이에요. 홍보계획 같은 경우에는 SNS를 활용할 수 있고, 전시회에 참여할 수도 있고, 방송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죠. 현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 비워놓으시면 되고, 청년 후계농에 선정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블로그를 통해서 50%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전시회 참여도 한다고 되어 있고, 유튜브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계 100%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답이 사실 없죠. 내가 어떻게 홍보할지는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다만 뒤에 있는 영농창업 계획하고 연계만 잘 되면 되는 거고, 앞에서 보면 농협 공동출하 100% 적어놨는데 이런 홍보를 해도 되느냐, 또는 이게 맞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출하를 하지만 개인 출하를 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앞으로 내 이름의 브랜드로 판매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적는 거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있구나 라는 점수를 좀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의지가 좀 더 강한 친구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계획을 적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세 번째에는 적혀져 있고요. 10번은 장애 및 위험 요인 관리 계획인데, 이거는 내부 장애 요인하고 외부 요인으로 나눠서 적게 되어 있고, 대응 방안도 적게 되어 있어요. 수업을 잘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장애를 미리 알아보고 위험 요인을 미리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방안을 생각해 놓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 적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은 걸 적었어요. 첫 번째는 상추 경작에 관한 경험 및 지식 부족, 두 번째는 경작지 부족 문제, 이건 내부 장애 요인으로 적었고, 외부 위험 요인은 뭐냐 그러면 고온 및 연작으로 인한 연작 피해의 가속화, 경매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 이런 건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위험 요인은 확실한 거죠. 내부 장애 요인은 본인이 어떻게든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대응 방안들을 나름 잘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시다면 스톱을 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코멘트를 그러면 한번 드려볼게요. 다 읽었다라는 가정하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지원자의 농업에 대한 자세나 의지,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에 아주 좋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평가하기가 아주 좋다. 또한 면접에서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당신은 어떤 게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과 미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아주 좋아요. 단순히 내용을 채운다기보다는 내 농업에 대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고민한다고 생각하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요거를 참고해서 세우시면 큰 도움이 된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이런 시설과 이런 방법을 도입합니다. 이렇게 연계하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이 부분은 지원자가 얼마나 사전조사를 했고 얼마나 해당 작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판단하기에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장애 요인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적었고 이를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부모님과 형님으로부터 채우겠다는 대안도 제시를 했어요.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에 충분히 좋은 대안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죠. 왜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 밖에도 외부 요인을 보면 상추를 재배하면서 겪게 되는 요인을 충분히 잘 파악해서 적었죠. 그 대안도 사전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다라는 게 묻어날 정도로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잘 고민하고 적는 건 좋은 점수를 받기에 좋습니다. 가족 중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같은 농업 또는 같은 작물을 하는 농업인들을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방문한다고 해서 이게 어렵더라, 저게 어렵더라, 나는 이게 힘들어서 고생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꼭 방문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셔야 돼요. 위험 요인이 뭐예요? 내부 위험 요인하고 외부 위험 요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분히 물어보시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차분히 물어본 다음에 5년 영농 계획을 세우시면 정말 괜찮은 계획을 세우게 되시겠죠. 11번은 교육 훈련 계획입니다. 이거는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눠가지고 이런 교육 내용을 해당하는 교육을 받겠다. 그리고 어디에서 받겠다.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이분은 농업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받겠다라고 되어 있고 품목기술 교육 받겠다 되어 있고 귀농귀촌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받겠다라고 나름 잘 적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교육을 받겠다도 다 적어져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농업 인력 포털, 온라인 교육 이렇게 다 적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교육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적은 건데 내가 만약에 기술센터나 또는 다른 곳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장기 교육도 넣어주면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교육을 받겠다라고 써주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좀 다소 아쉬운 건 오프라인 교육이 없다라는 점, 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지만 있으면 적을 수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다 온라인 교육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이런 식으로 받아보겠다. 근데 오프라인 교육은 내가 잘 모르니까 온라인 교육이라도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 아마 농업 교육 포털에 들어가면 이런 교육명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적은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적어도 의지를 보여준 거죠. 저 이런 과목을 듣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준 거니까 나쁜 점수를 주기에는 좀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빈칸으로 내신 분들은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겠죠. 실제 심사해 보면 이 칸도 빈칸으로 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생각하시고 안 적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다 적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군대에서 꽂은 그 PT 받는 게 군대 얘기하니까 진짜 옛날 사람 같은데 PT에서 그 8번인가 있어요. 온몸 비틀기. 고개도 들고 다리도 들고 좌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영농창업계획서에서 제일 힘든 건 여기 지금 12번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이거든요. 이게 약간 그 군대 PT 8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제일 많이들 망설여 하시고 적어놓고 지우고 적어놓고 지우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11번까지 작성을 다 했잖아요. 그 11번까지 작성한 게 이 12번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1번하고 여기 12번에 있는 내용이 맞아야 되고 3번하고 여기 12번에 있는 내용이 잘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하네 라고 분명 판단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농 동기를 적는 거고 현재 상황을 적는 거고 경영 계획을 적는 겁니다.
네, 겁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글짓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당연히 아니죠. 잘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죠. 표현이 다소 서툴더라도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면 되고 진심으로 사전조사를 다 해가지고 내가 농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농 동기를 작성할 때 농업에 종사하기로 한 계기가 무엇인지를 적으시면 되고 농업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적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그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는 그 뭐 방향성 뭐 이렇게 적어라라고 작성을 해줄 때 보면 막 많이 나열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저 중에 하나만 적으면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등이 적혀 있지 않는 한은 그거는 웬만하면 다 적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 혹은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혹은 지역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를 모두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한 내용만 가득 적으면 다른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잘 배분해서 적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3페이지 내로 다 적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걸 다 적으려고 하면 3페이지가 너무 적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적었어요. 현재 남원시 운봉읍은 파프리카와 상추가 농협과 농민의 상호 협력 속에 재배 유통되고 있다. 생산량 전부를 농협에서 판매해주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상추의 경우 초기 투입 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250여 농가가 상추를 재배하고 있다. 다른 지역 상추보다 운봉 상추는 보관이 용이하고 그 맛이 뛰어나 부산과 대구, 창원에서 고품질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뛰어난 품질의 상추를 안정적으로 재배 생산하여 보급한다면 그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뭐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부분까지를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농 동기와 발전 가능성이 잘 어필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아, 이렇게 상추라고 하는 게 지역에서 굉장히 잘 정착이 되어 있고 브랜드화가 잘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상추를 충분히 할 만한 계기가 되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면 이 작목이 다른 지역과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져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가능성도 어렵겠지만 충분히 뛰어난 작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브랜드화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작목반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얹혀가는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목이 유명한 지역으로 가면 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지만 동반 상승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 보시면 다만 현재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대부분이 생산량이 많지 않은 소작농이며 대부분 농민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 상추를 재배하는 분들의 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감소할 것이며 생산량 역시 지금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봉상추라는 고품질 브랜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보고는 현재 상황을 잘 인식했냐 안 했냐 라는 평가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 평가를 받겠죠. 왜냐? 고령농이 많고 소작농이 많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전조사한 거죠.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인 대책을 뭔가 세워야 되겠다. 감소하면 브랜드의 인지도도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판로 개척도 좀 더 어려워질 테니까 뭔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나름의 대안까지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나중에 보게 되겠죠. 아, 이 친구는 이런 대책을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름대로 대안도 세우겠구나. 이렇게 심사위원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중략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친구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뺐어요. 지역적인 강점은 상추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만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농부, 청년이 되고자 한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운봉에서 농사를 짓지만 남원에서 출퇴근을 한다. 그러한 점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운봉읍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줄어드는 현상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수행할 이가 적다 보니 운봉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들이 정해진 소수에 의해 되풀이된다고 한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우리 지역의 선배 농부님들이 일궈놓은 피땀의 흔적 덕분에 더 나은 환경에서 영농을 시작하게 된 만큼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운봉에서 살아가고자 한다. 비록 큰 힘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그마한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계획이다. 본인이 이제 지역의 강점 덕분에 본인이 도움을 받은 걸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농사를 짓는 것도 지역 덕분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역 덕분에 나는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역의 감사한 마음을 좀 녹여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역의 어떤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뭔가 매끄럽게 이어져 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럼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오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설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역의 청년 농업인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지역에 정착하겠다.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살겠다. 그럼으로써 내가 여기서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썼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진솔된 느낌이 있고, 거짓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보고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건, 저는 남원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조금 저랑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적은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좋은 점수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글을 좀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번 편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 서술은 끝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독립 경영 예정자의 경우에는 기술 습득 및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 경영 준비 활동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술해라. 그리고 독립 경영자는 영농 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 현황과 기술 습득 및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술해라. 그러니까 독립 경영 예정자랑 독립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는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독립 경영 예정자는 현재 상황을 작성할 때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농사를 안 지어본 입장에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걸 적어야 됩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이 부족하죠. 그리고 경영 능력은 없다고 봐야겠죠. 농사를 안 지어봤고 아직 안 해봤으니까 전무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스스로의 부족함은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부족한 걸 인지하고 난 이걸 이렇게 채워나가겠다. 영농 기반 마련은 아주 중요하겠죠. 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이걸 마련하겠다라고 잘 작성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독립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의 영농 기반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고, 매출은 어떻고, 판매처는 어떻고, 현재는 이렇게 수지 현황이 이렇습니다. 기술 습득은 이렇게 할 계획이고, 경영 능력은 이러한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제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한다라는 점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정착 예정자니까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볼게요. 부모님께서는 운봉에서 상추 농사가 시작하여 현재까지 상추를 주작물로 경작하시는 전업농이시다. 뭐 다소 문장이 매끄럽지 않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글짓기 평가하는 거 아니니까 의미만 전달이 되면 되죠. 그래도 여러 번 점검을 했는데도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글을 좀 다소 잘 쓰는 친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꽤 괜찮았죠. 그러니까 편집을 여러 번 했고 여러 번 봤다라는 거죠. 20여 년 가까이 상추를 재배하시며 삶으로 터득하신 기술들과 노하우가 있으시다. 상추를 재배하시는 부모님 곁에서 20여 년을 살다 보니 그나마 다른 이들에 비해 조금이나마 상추에 대한 인지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더불어 형님도 4년 전부터 귀농하여 상추를 전업으로 하는 농부가 되었다. 아버지는 토경 중심의 농사를 짓고 계시며 형님은 양액으로 기르는 수경재배 혹은 양액재배로 일컬어짐. 수경재배로 상추를 1600평 정도의 규모에서 재배하고 있다. 귀농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환경을 둘러보니 참으로 감사한 일임을 새삼 깨닫는다. 양쪽 모두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코멘트 한번 볼게요. 독립경영 예정자에게 부족한 기술 습득과 관련된 내용이죠. 본인에게 부족한 재배 기술을 습득할 방법으로 가족의 작물 재배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재배 경력과 형님의 앞선 재배 기술, 시설을 통해서 재배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재배 기술 습득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있죠. 아마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본인이 예상을 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면접 받을 때 면접관이 질문하기가 오히려 애매하겠죠. 이렇게 대안까지 잘 내세웠으니까. 네. 현재 본인은 2019년 9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며 상추를 경작하는 일을 돕고 있다. 아직은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걸음마 수준의 아기 농부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는 느끼고 있다. 상추 농사라는 것이 노동집약적 농업에 속하는지라 하루하루가 고되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 또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하며 상추로의 길에, 상추 농부로의 길에 감사해하며 생활하고 있다. 코멘트 한번 보시죠. 부모님과 형님의 재배 기술을 배우기 위해 현재 부모님 아래서 하나하나 기술을 배워가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다. 나중에 배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배워가고 있음을 어필하여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네. 2020년도에는 연로하셔서 더는 경작을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의 논을 600평 정도 임대, 최근 들어 400평에서 600평 규모의 논에 지어진 하우스와 밭들이 경작되지 못하고 놀려지고 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상추라는 작물이 밭갈기부터 시작하여 재배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노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 마음에 드는 시설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기에는 충분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영농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상추 재배가 노동 집약적 농업이라 연로하신 분들이 농업을 포기한 곳이 많고 그중 600평을 임대하기로 하였음을 말함으로써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영농 준비를 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다. 본인이 지금 본인 고향이기도 해서 정보를 더 빨리 얻었을 수도 있긴 한데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가도 본인이 임대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시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통해서 먼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내용 작성이 좀 필요했죠. 그런데 정말로 600평 정도를 임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뒤가 좀 잘 맞는,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작성한 거랑 지금 12번에 작성하고 있는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경영 계획이죠. 이게 이제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자금 조달 계획, 생산 기술, 영농 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 기술,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해라.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어렵잖아요. 자유롭게 써봐라.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 쓰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를 다 쓰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이런 것들이 다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만 채점하기가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차별로 5개년 동안의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1년차, 2년차 정도만 작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5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영농을 하고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술하되 연차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해가 지날수록 성장과 안정을 동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확장이나 발전 없는 답습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상향 그래프 방식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한 해에 많은 것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점진적으로 달성해 가는 것이 영농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부분이지만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이 기회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제가 그 노란색 형광, 그 다음에 녹색 형광 이런 걸 많이 해놨죠. 사실은 보시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내용이 많으면 뭘 봐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재차 2번, 3번 혹시 보실 때 이 부분이라도 조금 더 보시면 금방 핵심만 보는 것 같아서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 경영계획 이렇게 세우셨네요. 1년차. 2020년에는 600평 하우스를 임대해 상추 작물 재배를 시작할 계획이다. 상추 재배는 여러 부분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배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지역의 농가들이 대부분 연작 피해로 인해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작법을 익히고 이 경작법대로 재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아버지 농장에서 아버지에게 영농법을 익히고 있다. 중략 코멘트요. 1년 차에는 재배를 시작하되 연작 피해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산 기술을 배워가겠다는 목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잘 보시면 논 600평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이 앞에서 2번의 농지 규모, 4번의 농작물 재배 시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트집 잡을 게 없다. 꼭 필요한 생산 기술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 생산 기술을 배워가고 있는 본인의 노력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류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서류하고 잘 맞는다. 2년 차입니다. 2년 차에는 매출 1억 원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하우스 6동 또는 노지 포함 1200평 정도의 경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땅을 구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찾지 않는 소규모의 밭 600평에서 800평을 임대하여 규모를 확장하고자 한다. 아버지로부터 익힌 연작 피해 경작 방법을 지키면서도 생산량 역시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형님으로부터 미생물을 활용한 경작법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조언을 듣고 있다. 미생물을 통한 경작법은 상추잎을 더 도톰하게 해주고 더불어 병충해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동반한다고 한다. 1년 차인 연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작법에 대해 한 방법을 배웠다면 2년 차에는 미생물을 활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매출 1억 원을 달성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자 한다. 코멘트입니다. 2년 차에는 안정적인 규모 확장을 위한 나름의 계획, 반 600평 임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규모, 농작물 재배 시설과 일치된 계획이죠. 구체적인 성장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1억 원 달성이라는 매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영농 기반 구축과 구체적인 품질 향상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기술을 넘어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죠. 네, 정성적인 목표, 정량적인 목표 두 가지를 잘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경작 방식인 돌려짓기를 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장하는 데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큰 단위의 경작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000평 규모의 땅을 사고 이곳에 상추하우스를 지어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 운봉읍 지역의 논은 한 평에 10만 원 내외이다. 1000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의 거금이 필요하다. 3년 차에 1억 원의 거금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농지은행 농지 지원 정책을 통해 평당 4만 5천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5만 5천 원의 자금 중 일부는 2년간 경작하며 벌었던 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곳에 지어질 하우스 5동을 짓는 데 필요한 자부담은 농협에서 운영 중인 선급금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전년도 매출의 일부만큼 농협 유통센터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하우스를 짓는 데 필요한 자부담을 확보하고 하우스 5동을 짓는다면 연간 2만 박스 이상의 상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해내는 데 필요한 경작지를 충분히 확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코멘트를 보기 전에 그냥 이렇게 봐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굉장히 뭔가 잘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코멘트 한번 볼게요. 3년 차에는 확장을 통한 영농 기반 구축, 논 1000평 구매, 2번의 농지 규모, 4번의 농작물 재배 시설과 일치된 계획이죠. 구축과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작 단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고 주변의 땅 시세를 확인하고 자금을 조달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놨죠. 정책 자금 활용하고 선급금 제도를 활용한다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 친구는 정말 많이 공부를 했구나. 사전 조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융통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이 잘 돼 있다. 아마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차만 평가를 하다가도 이 친구 좋은 점수 줘야지 라는 생각이 그냥 심사위원 마음속에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년차, 더불어 3년차에는 쌈채소를 부작물로 재배하고자 한다. 운봉상추는 충분히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다른 작물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상추 가격이 폭락할 때 대처할 방법이 없어진다. 위험성에 노출된 채로 농사를 지어 나가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상추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믿지만 나름의 돌파구나 차선책을 마련하여 나아가는 건 역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코멘트요. 1번의 영농 현황에 보면 영농 유형을 적는 게 되어 있었는데 1년차에서 5년차까지 주품목은 상추, 3년차부터 부품목으로 다른 쌈채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랑 잘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류가 통일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잘 연계되어 있어서 졸속으로 써진 계획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4년차입니다. 4년차에는 3년차에 구입한 1000평의 땅에 하우스 다수동을 지을 것이다. 3년차에 짓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기에 4년차 안에는 반드시 하우스를 지을 계획이다. 하우스는 현재 자부담 50%, 국가와 시부담 50%이다. 3월에 하우스를 지어 5월부터는 상추와 쌈채소를 생산 재배할 계획이다. 상추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얻어 쌈채소 판로 확장과 상표 인지도 고출을 위해 가져야 하는 시간과 비용, 노력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중략이네요. 4년차에는 3년차에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모든 계획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에 4년차에는 3년 동안 세웠던 계획을 돌아보고 달성하지 못한 계획을 점검하거나 시행하는 걸로 설정을 해놨네요. 이렇게 보면 뭔가 조금 자기를 돌아보는 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간다고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 이제 5년차입니다. 5년차부터는 부담이 가중되는 해이다. 연 2만 박스 이상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내지 못하면 빚을 갚는데 수익 대부분을 써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상추 생산량 2만 박스, 쌈채소 1만 박스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이지만 최소한의 수익을 위해서는 기본 생산량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 중략. 코멘트입니다. 5년 차에는 다시 한번 매출 목표를 수정해 제시하고 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고 고품질의 작물 생산과 규모의 경제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심사자로 하여금 무모한 도전이라는 느낌보다는 나름의 정교한 계획을 세울 만큼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매출 목표와 출하량을 달성 가능한 정량적 수치로 표현해서 신뢰감을 더해준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영농창업 계획서를 한번 다 봤어요. 굉장히 그 예시를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내용이 적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부담이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 썼다고 평가를 하지만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계속 읽으면서 좋은 점수 줘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이유는 정성이 묻어나 있고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들이 충분히 조사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도 이걸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실 때 글짓기 수준을 걱정하시지 말고 내 정성과 정량적인 내용이 잘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관 및 문의처인데 여기 보시면 청년농 육성 정책팀 연락처가 쭈루룩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는 정보니까 아마 노출이 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대표의 삶이란 생각보다 많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나 이제 사장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기도 하겠지만 외로운 시간이 장기간 이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또 해주시고 나의 선택과 결정의 책임도 함께 따른다. 내가 최종 결정하는 거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성공을 못 해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그마한 차이밖에 안 난다라는 생각을 가진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그 조그마한 차이니까 금방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문을 주실 것들은 제가 직접 아마 그 댓글을 달지는 못할 것 같고 이메일 그 마지막에 남기고 그 이메일로 주시면 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했고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대면이 아닌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가 2025년도 공고문이 아니라 2024년도 공고문하고 2025년도 공고문을 상호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부 내용은 2024년도 공고문 내용도 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2025년도 공고문을 한 번 더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자체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꼭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